자, 우리 70회차의 실기 문제로 가서 1번을 보면 자, 차량 구입에 할부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만 볼 건데, 그럼 오늘 6월 29일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할부금이 120이면 이 할부금은 주겠죠. 근데 우리가 산 게 미지급금 되어 있다면 이 미지급금 되어 있는 부분은 원금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원금만 미지급금을 지우는 거고, 이자 부분은 이자 비용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뭐 큰 특이점은 없겠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하고 이 두 가지를 납부를 하죠. 그럼 당연히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라는 비용이나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처리하면 돼요. 근데 저축성 보험은 우리가 정기 예금이나 아니면 장기성 예금이라는 걸 써요. 근데 시험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기 예금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만기가 예를 들어서 내년이 아니고 내년 이후면 혹시 모르니까 장기성 예금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그 계정 과목을 투자자산에 만들어 두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기 예금이라고 바로 단정 짓지 말고 장기성 예금이라는 투자자산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8월 30일 문제는 유형자산 처분하는 건데 1000만 원의 단기 차입금하고 상계를 하네요. 근데 중간에 세 번째 줄 보니까 현금 120만 원을 또 지급을 한다. 그죠? 맞나요? 그죠? 그러면 현금 120만 원 지급한다는 건 880만 원 받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그 건물도 주고 현금 120도 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준 건물은 얼마짜리죠? 우리가 준 건물은 1,500에 900만 원 감가상각 됐으니까 600짜리죠. 그죠? 600짜리인데 우리가 지금 받는 돈은 결론적으로 880만 원이네요. 그러면 80만 원은 부가가치세일 테니까 800만 원이면 200만 원 처분 이익은 나오게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자, 다음 9월 20일 문제 보면, 자, 9월 20일 문제에 수출재와 인가공 용역 체결한 업체이다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럼 마지막 줄에 부가가치세법 규정대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대요. 예, 어떤 세금계산서죠? 10% 일반 세금계산서예요. 0% 영세율이에요. 그럼 수출업자가 당연히 외국으로 보내는 건 영세율이에요. 그리고 인가공 용역도 수출업자하고 다이렉트로 주고받는 건 영세율이에요. 근데 수출업자하고 계약된 사람하고 하는 거는 얘는 무조건 10%예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가 A의 위치에 있는지 B의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거래 상대방이 수출업자인지 수출업자와 계약된 이 사람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수출업자와 인가공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는 건 지금 거래 상대방은 얘고 우리 회사가 B라는 지점이죠. 그러면 그냥 일반 과세라는 이야기예요. 일반 과세.
10%. 말 이해가시죠? 지금 문제가. 근데 만약에 수출업자하고 직접 했다 그러면 얘는 내국 신용장이 없어도 영세율에 0.19번 10번 수주자 인가공 용역 선택할 건데, 이 사람하고 직접 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 위치였다면, 지금 이 문제는 위치가 이 위치니까 그냥 11번 매출과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어디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수출자 인가공 용역이다 해서 바로 영세율 달려들면 안 돼요. 일부러 계속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얘네들이 둘 중 하나를 잘 선택하라고 그러는 건지.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수정 신고서 하는 거네요. 그죠? 수정 신고서 문제도 뭐 요즘도 그렇고 우리가 전표 입력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쓸 건데, 그럼 수정 신고로 들어갔을 때에, 자, 지금 우리 5월 3일자는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죠.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에 대한 가산세 1%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6월 10일은 지금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다네요. 그럼 과세용 뭐라고 해야 되죠? 매매처 전표 쓸 때.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받았잖아. 그럼 14건별이겠죠. 과세거래인데 증빙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 14건별이죠. 그럼 이건 가산세 대상인가요? 상대방이 사업자잖아. 상대방이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죠. 상대방이 개인이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그냥 14건별이면 끝나는 건데, 상대방이 주식회사 해피정밀, 그럼 누가 봐도 회사네. 사업자한테 증빙을 안 줬죠. 그래서 얘는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 가산세는 지금 현재는 우리 미발급은 그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뭐 지연발급에 집어넣고, 아래 거는 정말 그냥 미발급 2% 대상이에요. 그래서 2%에 있는 미발급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근데 한 대 다 썼고 싶으면 공급가 그 가산세 공급가액은 6천인 둘이 합치면 5천인데, 근데 가산세는 우리 2% 1,000만 원의 2%는 20만 원이죠. 20만 원이고, 그리고 4천만 원의 1%는 40만 원이죠. 그러면 가산세가 20하고 40이니까 60만 원이라고 해서 합쳐서 쓸 거면 같이 합쳐 써야 되는 거고, 따로따로 써도 지금 현재 상관없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미발급 가산세라고 적혀 있을 때라서 한 대 다 넣는 게 정상적인 거였고, 그럼 알아서 1%, 2%를 계산해서 써줘야 되는 거였고, 지금은 그냥 종이는 지연 발급에다 넣으면 어차피 합은 똑같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많이 놓치는 게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을 때에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게 이거하고, 우리 판매 목적 타사 합장 반출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거, 그건 원가로 미발급 가산세가 나와요. 직매장 반출.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그거 하면 나머지는 계산 잘 하실 거니까. 자, 다음 2번 문제로 가면, 신용카드 매출원표 수령명세에서 뭐 관련된 거네요. 신용카드 매출원표 수령명세서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건 우리 전부 다 일반 전표에 쓰는 거고, 부가세 신고서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불공제 사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인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 그리고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 목욕, 이발, 미용, 여기에 운송 용역, 입장권 발행하는 업자, 운전면허학원, 이쪽은 우리 전부 다 여기에도 안 들어오고 부가세 신고서도 안 가니까, 만약에 전표 입력에 나오면 일반 전표에 써줘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서식에서는 여기에서는 뭐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받았고 우리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세금계산서로 10번 11번에 들어와야 되니까.
자, 다음 우리 결산 문제로 갈게요. 자, 1번 문제는 유가증권 평가네요. 유가증권 평가면 처음 파악할 게 계정항목 뭐냐, 단기매매 증권이냐 매도 가능 증권이냐. 두 번째 확인할 게 언제 취득했냐. 올해 취득하면 뭐 둘 다 간단하고, 올해 이전에 취득했으면 단기매매 증권은 정기말 공정가액하고 차이로 조정할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은 정기말하고 차이를 조정할 건데, 그런데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정기말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봐서 우선 상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평가이익 평가손실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취득 전기에 있네요. 그럼 56,000원에 샀던 걸 64,000원 올랐었고, 이번에 6만원으로 내렸죠. 그죠? 이걸 봤을 때 처음 매도 가는 증권 계정 과목만 생각하면 우리 5만원에서 64,000원에서 6만원이니까 4,000원 내렸구나. 5주 매도했으니까 5주만 해서 매도 가는 증권은 내려줄 거예요. 근데 취득원가보다는 내렸나요? 안 내렸죠? 그러면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지워줘야겠구나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원가보다 내렸으면은 평가 이익도 지우고 평가 손실도 지울 건데, 아직 취득원가보다 안 내렸으면 과거 이익 본고에서 깎아 나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빠르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번은 유동성 대체는 자, 우리가 풀기도 진짜 많이 풀었죠. 그죠? 그런데도 지금도 보이는 거 보면 얘는 정통적으로 계속 나오나 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거래처 안 써서 틀리지 않는 이상은 틀리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흐르지를 거예요. 전기의 유동성 대체한 거 연장했다고. 그러면 반대 분개만 해주세요. 2년 유동성 대체 전기말 유동성 대체했던 걸 2년 연장하였다. 수정 분개 하시하면 지금이랑 반대가 되겠죠, 그냥. 자, 그리고 뭐 3번 부가가치세 문제. 지금 문제수가 작은 게 옛날에는 점점 옛날하고 지금 2016년도잖아요. 계산 문제가 2점이 아니고 3점짜리로 3개씩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점수는 더 높았죠. 9점. 지금은 2점짜리로 4개니까 8점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조금 달랐었어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는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겠죠. 예수금 지우고 대급금 지우고, 그리고 우리 가산세 있으면 그냥 세금과원가나 자손실로 처리하고, 그리고 세액공제 있으면 자비익으로 대변에 수익 처리하고, 과거에 미환급세 있으면 미수금 대변에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차이 조정해주면 되죠. 오케이. 자, 다음 4번에 문제 큰 거 4번에 원천징수 문제는 특이한 건 없네요. 그죠? 뭐 전근무지도 있고. 자, 혹시나 해서 지금 전근무지가 보여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그 직원이 올해 입사를 했어요. 올해 입사했는데 전 근무지가 없죠. 그러면 입사일 이전은 근로소득자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연말정산은 그게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는 그 월세라든지 전부 다 근로소득자 이전 거는 빼고 써야 돼요. 근데 전 근무지가 있으면 근로소득자가 연결이었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올해 입사한 직원이었는데 전 근무지가 없으면 근로소득자가 아니었었던 구간이 있었죠. 그럼 근로소득자가 아닌 구간에 특별세액 공제는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 보험료하고 쭉 쓰는 그쪽 라인들 있죠. 기부금 빼고, 기부금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쪽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옛날에 비고에서 며칠 날 쓴 거 이미 이렇게 적혀 있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뭐 4월달인가 입사했는데 3월달 쓴 거만 있으면 넣지 말라, 그 이야기를 비고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을 좀 나오면 여러분 판단을 해주세요. 다음은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과세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퇴직급여가 비과세인 게 뭐냐면 퇴직금을 본인 말고 배우자나 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럼 위로적으로 주는 회사에서 주는 추가 퇴직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과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는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뭐 죽어서 퇴직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전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별금은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어려워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면 회사가 전별금이라는 거 아쉽다는 이제 의사의 표시로 이렇게 지급하면 그건 당연히 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만둬야 되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저석체가 나가. 그럼 걔한테 미안하니까 다들 돈 모아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돈 모아주는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왜 과세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월급 받을 때에 전부 다 소득세 다 낸 돈을 모아가지고 걔한테 준 거잖아 그냥. 그죠? 근데 그걸 또 퇴직금이네 하고 과세 대상이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가는 사람 용돈 모아준 거예요. 근데 그걸 회사가 지급하면서 빼가지고 주는 경우들 있죠. 직원들끼리 이제 노조에서 합의를 봐서. 지금은 잘 없는데 과거에는 그 인원 감축해야 되면 그렇게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거는 대상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는 사원이 각출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직원이 준 거면 얘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뭐 비과세 뭐 이런 걸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 문제로 가면 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네요. 이번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만 있는 거다. 그죠? 근데 문제를 보면 특이한 게 없다.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나오는데 전기에 위탁 매출 누락한 거를, 자 우리 위탁 매출 누락하면 매출 그 수익금액도 쓰고 대응원가도 썼죠. 그래서 매출은 입금산입, 매출 대응원가는 입금불산입 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전기에 그렇게 처리한 거를 올해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수익금액에는 마이너스로 쓰고 그리고 대응원가도 마이너스로 써서 우리는 조정 등록가서 서로 추인해주는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추인하는 조정까지는 생각 잘 하시는데 마이너스로 금액을 안 써. 그 마이너스로 금액도 우리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상품권은 뭐 대원가가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자, 다음 우리 이번에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얘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봐서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서식에는 세법이 생각하는 것만 쓰는 거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따로 정리하는 건데 제가 그 계산하는 걸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바로 두 개를 같이 썼던 거지, 회사가 썼던 거 아래 써봤던 거지, 서식에는 회사가 한 거는 전혀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법이 생각하는 대로만 쭉 흘러가는 거고, 제가 어렵게 나오는 형태가 전에 말할 때 평가 회사가 옛날부터 하기로 했는데 평가를 계속 안 해오는 경우, 그러면 회사는 발생일 환율로 그대로 장부에 적혀 있는 상태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 우리는 올랐던 거 취소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기준금액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3번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있네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는 제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써라 그랬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쓰는 거고, 당좌대출 이자율을 알려줘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쓰는 거고, 당좌대출 이자율 쓰는 경우는 어제처럼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라고 말할 때만, 그거 아니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신경 쓸 거 있나요? 우리 가지급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생각나시죠? 우리 대표자 소득세 대납해 주는 거, 또 우리
그 월정액 급여 내에 우리 갑을 해준 거, 또 우리 그 직원 학자금 대출해 주는 거, 그리고 직원 자녀의 학자금 대출도, 그리고 경조사비 대출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가지급 의무무한 가지급금으로 안 볼 거라 그랬죠. 차이 뺀다는 게 어떻게 말씀이시죠? 그게 우리 의무무관 그 부동산 등 차입금 관련 이자 조정명세서처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 그때 우리 그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나 수린자 불명 사채이자 그리고 그 특수관계자 거 그거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쓸 때에 안 쓴다라고 했죠. 그 질문하신 거 맞죠? 이자율 쓰지 말라 이야기했던 거. 그죠? 건설자금 이자는 사용하는 거다. 그건 의무무관 그 부동산 등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에서는 이제 걔를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계산할 때는 건설자금 이자도 쓰죠. 다음 4번 문제 보면 가산세네요. 컴퓨터 왜 이래? 자, 4번에 대해서는 저 아래 6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600만 원에서도 사무용품비는 문제 없고 복리후생비만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2분기 1년 근로자에 대한 게 1000만 원 있는데 이걸 제출 기간까지 제출 못했다가 8월 25일 날 제출을 했네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몇 퍼센트 대상이 돼야 되죠? 지금 현재는 10%는 너무 많다. 얘는 바로 이 앞에 제가 예를 든 거하고 같은 기간이네. 2분기면 7월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7월 말일까지 안 했으면 이제 1%인데 그래도 10월 31일까지 하면 이제 50% 감면이니까 0.5%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가산세 계산서니까 둘 중 하나야. 그죠? 1%, 0.5 둘 중 하나 선택할 거니까 기간적으로 감면 기간 안에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옛날에는 2%여서 2%냐 이제 절반이 1%냐고, 지금은 1%니까 절반하면 0.5%고. 자, 다음 5번 문제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포인트네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 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적혀 있죠.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서 제가 한번 언급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중고자산은 인정 안 해요. 중고자산은 투자금액 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12억 6,070만 원인데 이 중에 2,730만 원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세액 공제 금액을 알려준 게 아니고 투자한 금액 알려줬잖아요. 그럼 얘 뺀 거에 3%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3%를 가지고 3% 안 놀래도 돼요. 우리 세액 공제 조정에서 3번에다 쓰면 옆에 3%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3%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최저한세 적용하도록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써서 우리가 2월 될 거 금액 확인하고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얘를. 그럼 얘도 끝나고 우리 다시 69회차로 가봅시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 한 문제 풀자가 아니라 이런 타입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것들 기억나도록 우리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고 일주일 보는 거니까.
69회차에 첫 번째에 우리 반품 수정세무계약서 발행하는 거네요. 수정세무계약서면 자, 지금 2월 25일, 그럼 1월 30일 지금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요즘 수정세무계약서 문제가 나온다면 얘네들은 며칠 날 써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렇게 안 적혀 있고 그냥 며칠 날 공급한 건데 며칠 날 반품 신청했대. 그럼 매매처 전표는 언제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반품이나 애누리나 할인은 그 일이 일어난 날을 우리가 써주시면 돼요. 그럼 원거래 일자로 돌아가는 거는 우리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있죠. 혹은 이중 발행했다라든지 그런 특이한 경우들은 원 세금계약서 있는 그 날짜에서 조절을 해줄 건데 그게 아닌 건 그 사건이 발생한 날을 가지고 조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수정세금계약서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다른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외상대금하고 조절을 하는데 우리 계약의 해제인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분계가 선수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품 매출이 아니니까 그 분계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수정세금계약서 할 때 선수금을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대금도 외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줬었는지를 봐가지고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그 분계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번 문제는 또 이번에도 주식 발행하는 거죠. 그죠? 이건 우선상계 체크해서 확인하시는데 이 문제는 친절하네. 손해봤나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음. 자, 다음 3번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거네요. 자, 우리 일반 전표에서 결산 문제가 아닌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든 매입 매출 전표든 평소에 쓰는 거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이죠. 우리는 결산할 때만 외화 환산해 본다 해서 환산이익, 환산손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거니까 그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음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수정신고 문제죠. 그럼 수정신고서 작성하는 건데 얘는 수정신고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딱 보자마자 직수출이니까 직수출 놓치면 안 되겠네요. 영세율 과세표준도 빠뜨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세율 과세표준도 빠뜨렸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따로 해주시면 나머지는 큰 문제 없겠어요. 그냥 써주면 분계는 다 외상이라 적혀있고 그럼 작업을 많이 시켰네. 전표 입력하고 수주 시점 행세서 하고 수정신고서 쓰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가산세 계산할 때 영세율 과세 표준 쪽만 안 빠뜨리시면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자, 다음 우리 2번 문제 가면 또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명세서네요. 그죠? 이 문제 가지고 안 되는 거 찾아보면 거기 다네. 사내들 접대비 안 되고 아사히 세금계약서 발행한 거니까 안 되고 알파문구는 문제 없고 태안고속버스 운수업이니까 안 되고 하나만 된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것만 시킨 게 아니네요. 부가지 신고서에도 반영하래. 부가지 신고서에도 여기에 들어온 것만 딱 들어갈 거죠. 그죠? 그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결산 문제로 가면 결산은 첫 번째는 기부금이고 타계정 대체만 신경 쓰시면 되니까 특이한 거 없네요. 두 번째도 우리 단기매매 증권 이야기니까 우리는 8,000원하고 8,500원 차이는 500원 올랐네요. 그리고 50주니까 25,000원 올랐다고 우리가 회계 처리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당사가 발행한 사채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 사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익에 대한 상각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임명가액 9천, 발행가액이 9,120만 원. 예,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임명가보다 많이 받았잖아. 할증 발행이죠. 그죠? 자, 그럼 사채 임명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 상각비가 유효이자율법 적용할 때는 24만 원이고 정해법 적용할 때는 20만 원이에요. 자, 우린 정해법 쓰나요? 무조건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랬죠. 정해법은 쓸 일이 없고, 단 액면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가정한다. 자, 이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지금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에서 할증 발행의 이자 지급할 때는 우리는 유효이자가 작기 때문에 이자 비용, 사채, 할증 발행 자금, 그리고 대변에 연금 얼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이 분계를 전액 이자 비용 그리고 현금 얼마 이렇게 써줬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냥 금액으로 볼게요. 얘가 120만 원인데 우리 문제 14만 원. 얘가 정상 분계고 얘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오류 분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수정 분계를 하라는 게 지금 이 문제예요. 한마디로 얘를 이렇게 만들라 그 소리예요. 그럼 지금 얘를 이렇게 만들 거면 이자 비용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비용 24만 원을 줄이고 그리고 얘 사채 할증 발행 자금 24만 원을 만들어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분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첫 시작은 할증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이 둘이 차이가 24만 원 유효이자율법 써서 차이 나는 상각 금액이 24만 원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만드는 전액 이자 비용 처리했다는 것, 이 금액까지 이자 비용 처리했네. 이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문제 네모박스 안에서 정보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는 이렇게 처리해뒀다는 거고 지금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수정 분계를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100만 원은) 가상의 숫자예요. 24만 원만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원 어디서 나왔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마음대로 쓴 거예요. 100은. 또 우리 4번에 무형자산 나왔네요. 얘는 이번에도 전기 초부터 5년간 그럼 4년 남은 거니까 400만 원이다. 그죠? 아니 200만 원이네. 왜 끄덕끄덕해. 4년이니까 800 나누면 200만 원이죠. 그죠? 자, 다음 원천징수 문제 쪽으로 또 가보면 부양가족 명세인데 그냥 갑자기 눈에 바로 푹 들어오는 게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이 1,500 안 되네. 그죠? 그 말고는 뭐 크게 특이점이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이 그림이 막 나오는 게 이때 이제 그 AT 시험이 공인이 15년도쯤 해가지고 되고 TAT 2급이 인기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TAT 2급 시험이 인기가 좋아질 때 그 그림을 보고 전부 다 사람들이 실무처럼 회계 처리하는 거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키는 게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그걸 세무 2급에 접목시키려니 너무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 스타일을 아예 다 바꿔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세무 1급에 이런 식으로 막 그림 넣고 이제 막 작업 많이 시키고 점점 스타일이 바뀌어 온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 같으니까 특이한 점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우리 이자 소득에 대해서 지급한 내역이 있네요. 그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뭐 이자율하고 뭐 적혀 있는데 이자율 주면 이자 배당 그 소득 자료 입력할 때에 이자율 옆에 쓰시면 돼요. 그냥 4%다. 그렇다고 산출되는 금액은 없어요. 그리고 850만 원이고 뭐 지급하고 귀속이 똑같고 우리 회사도 은행이 아니고 소득자도 김경순 은행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25%겠네요. 자, 다음 1번 이번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네요. 자,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여기에서는 특이한 점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관련상 문제에선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해놓고선 문제 네오박스 1번에서 조정하라고 적어놨죠. 그죠? 그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외상 매출에 대해서 조정은 하되 수정 신고로 반영되어 있으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는 차이는 안 나겠네요. 이해가시나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이 매출액 누락된 거 넣어서 반영할 건데 그런데 우리 수정 신고서에는 반영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는 우리 따로 손 안 대도 된다라는 표시로 여기 적혀 있는 거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특이한 거 없이 기계장치 매각에 대한 것만 적혀 있으니까 뭐 그것만 쓰면 얘도 그만 끝나는 거네요. 그게 특이한 거는 안 보였고 다음 이번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대손 실적률 0.5%래요. 그러면 그냥 1% 가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외출 채권 내역에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네요. 외상 매출금이 1억 9,800인데 4,800만 원은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1,800은 부가세 매출세액이래. 그럼 외상 매출금 중에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기로 약정된 거는 우리는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그 대손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에서 우리 4,800만 원은 빼야 되겠네요. 근데 매출세액은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거 아니면 들어와 있어도 된다라고 했죠. 대손세액 공제 받은 것만 빼라 그랬었어요. 어디에 적어서 빼라는지 이해가시죠? 자, 머릿속에 그리신다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중간에 이번에 채권자를 쭉 쓰는데 오른쪽에 할인 배서 특수한 게 적혀 있는 그 칸에서 지금 외상 매입금하고 상계하기로 한 부분도 제외 채권으로 써서 빼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11월 1일 날 지금 이 문제에서 장부 조회해야 되나요? 장부 조회해야겠네.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는지 대손 상각비라고 상계했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장부를 조회해야 되겠죠. 그럼 장부 조회에서 꼭 확인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대손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10월 1일 거 되나요? 두 번째 거.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거는 소액 채권인 30만 원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50만 원이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 말고는 뭐 특이한 점이 없어요. 다음 세 번째, 감가상각에 대해서 보면, 자,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방법 무신고했다면 뭐 건물은 정액이고 기계장치는 정률이고 뭐 내용연수는 있고 수선비 계정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뭐 이거 이제 식상하죠. 우리 즉시상각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4번에 기계장치 전기말 상각 부인액 써주면 뭐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해 주겠네요. 우리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다. 자, 다음 우리 4번에 자, 기부금 조정명세서 문제인데, 자, 이번 회차에도 보시면 단기 기부금이 아닌 경우에 기부금 명세에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또 보이죠. 그러면 어음기부 같은 경우는 또 빼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기부금 명세에서는 어음기부는 빼서 안 나오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종교단체 기부금이 지금 내년인 거죠. 지금 16년 문제니까. 그리고 태풍 이재민 고금품은 법정, 불의료 돕기는 지정, 인근 아파트 분여의 후원금, 기타, 비지정이죠. 그럼 우리 100만원하고 어음기부하고 400만원이 가산조정이 될 건데, 근데 지금 아래에 소득금액 확정하는 금액에서 보면 우리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전이라는 데 줄 꺼져 있죠. 그럼 위에 있는 조정한 금액을 합쳐서 가산조정 금액을 쓰란 이야기예요.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자, 다음 5번에서는 자적 을표하고 가표 작성하라는 건데, 자료 1번 보면 정기 자적 을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정기 자적 을표가 나오면 우리는 기말 잔액만 필요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기말 잔액만 가지고 우리 거의 기초 잔액에다가 쫙 쓰는 거예요. 기말을. 그리고 올해 단기에 발생한 걸 가지고 쭉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적 가표에서 회계 기장된 자료 쓰라고 했으니까 기본 있는 거 쓰는데, 자, 이번에는 2번에서 법인세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자, 항상 지금 미리 작성되어 있는 건 손익계산서야.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본 게 법인세, 가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인데, 그럼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에서 빼야 될까 더해야 될까를 한 걸 잘 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실제 우리가 계산한 법인세가 손익계산서 것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계산한 법인세가 더 작다라고 적혀 있죠. 실제 법인세가. 그러면 빼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만원이라고 써줘야 돼요. 제가 마이너스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큰지를 잘 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만 하면 얘도 끝이고, 자, 이제 우리 또 조금 쉬었다가 이제 68회째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이제 개별 학습합시다.